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들 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시고 정식으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동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일정 상황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츠츠크 페스티벌, 온라인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츠츠크의 뜻은요, 첫 번째는 청렴, 두 번째는 청년, 세 번째는 컬처. 그래서 청렴, 청년, 컬처 온라인 페스티벌을 우리 내빈들과 또한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후. 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세미나 진행은요, 대표 인사 그리고 격려사 그리고 이후에 공모전 안내를 겸비한 츠츠크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순서를 가지고 난 뒤에 두 분의 전문 강사와 또한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강의와 대담을 통해서 또한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잘 참여해 주시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남겨주신다면 여기서 곧바로 여러분에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페스티벌을 주최하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 김희매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단법인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 김희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프롬프트를 보고 있는데 배경도 휘고 제 옷도 휘니까 조금 얼굴만 뜬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츠츠크 페스티벌, 청년 페스티벌, 컬처입니다. 문화에 관한 그 페스티벌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로부터 공모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청렴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의식을 대변하고 또 유권자의 주권을 되찾자라는 정신으로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청렴이란 단어를 가지고 특히나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과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컬처 페스티벌을 하게 돼서 기쁘고요. 온라인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청렴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작품을 출품도 해서 수상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뜻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세미나를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 강병영 공동대표님의 격려사가 있으시겠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오늘 세미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마 줌 화면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줌 화면에 있는 강병영 공동대표님의 격려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오늘 이 청년 컬처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참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렵게 저희들 페스티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바쁜 시간 내어주셔가지고 이 온라인상 줌으로서 이렇게 유튜브와 더불어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데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 줌이 좀 이상한지 전혀 이야기 소리가 들리질 않아가지고 제가 짧게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츠츠크 온라인 페스티벌 세미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볼 텐데요. 서두에 안내드렸듯이 츠츠크 페스티벌 소개를 했고요. 청춘당당 청렴 이야기, 그리고 청렴 토크,
공명선거란에 관한 4개의 순서가 우리가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츠츠크 온라인 페스티벌 소개를 박기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빙 교수이자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의 상임 이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경청해 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 청년 컬처,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이 내용은 이 인권위원회에서요, 여기서 이제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것은요, 이 내용이 사실 청렴이라는 주제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주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질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개인에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거리감을 어떻게 좁힐까? 이걸 문화로 같이 풀어내자라는 의도에서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화 어떤 문화들이 있는지 봤더니 요즘 SNS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짤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또 뭐 짧은 동영상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또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든지 저희들이 광고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광고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요. 그 내용에 보면 10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이 만든 좋은 내용들을 저희 이 홈페이지에다가 접속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요,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좋은 또 가장 멋진 심사위원을 통해서 가장 멋진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요,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요. 시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광고 또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보시게 되면 그 내용에 시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은 이제 유권자들의 정치 주권의 회복, 이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번 계기로 인해서요, 우리 청년들 또 사회 전반적으로 청렴이라는 이 아름다운 가치가 일상생활에 같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과 또 간단한 저희 단체 소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달라는 겁니다. 네,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겠나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여러분들 춘도 제로투 댄스로 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로 만드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고 짧은 것도 좋고 긴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많이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또 것들을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청렴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꼭 들러주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춘당당 청렴 이야기 제목으로 김광용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김광용 강사님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시고요. 부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십니다.
여러분, 김광용 강사님의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광용입니다. 오늘 당당한 청춘과 함께하는 청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요,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 전문 강사다고 소개되어 있죠.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참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하는 청렴 이야기니까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재수 없겠습니까? 그죠? 그나마 당당한 청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 청렴의 영역에 고리타분한 분들만 아니고 당당한 청춘들도 함께하는구나 하는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원래부터 청렴을 얘기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월급쟁이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으니까 정말로 꼰대고 고리타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사단 혹시 들어보셨나요? 흥사단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드신 독립운동 단체죠. 100년이 넘은 시민단체입니다. 역시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신다 그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 사람과 시간을 함께 해야지 되는 여러 청춘들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사회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청렴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선진 민주국가에 비하면 우리가 아직도 그런데 뭐 단적인 예로 학교에 선생님들이 들어갈 때 그때 막 돈이 오간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 다 부정저질러고 뭐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이제 부정부패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에 여기서 여러 청춘들의 생각을 한번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우리 사회는 청렴하다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청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채팅창에 1번 응답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2번 한번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팅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분도 있고 1번이라고 반응 주신 분 계시고 전부 한번 채팅창에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채팅창에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X라고 주신 분 있고 청렴하다고 생각하시면 1번,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2번. 예, 일단 제 채팅창으로는 저하고 바로 소통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여기 우리 청춘들의 생각은 들어보기 어려운 것 같고,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렴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처럼 여쭤보는 거 말고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질문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우리 사회가 청렴한지에 대해서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어떤 응답이 나왔는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1% 정도 나오네요. 11.4%. 우리 국민들이 청렴하다고 우리 사회를 보는 확률이 11.4%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공직자 집단에 물었거든요. 이때 몇 퍼센트가 되어 나왔을까요? 혹시 찍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팅창에
몇 퍼센트가 공직자들은 몇 퍼센트가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하는지 채팅창에 반응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채팅창은 과묵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성질급한 제가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60%입니다. 공직자의 60%. 무려 국민들과 공직자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5.3배. 간단한 질문에 이렇게 큰 격차가 나는 설문이 과연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유튜브에서 열심히 듣고 계시다는 응답이고요. 채팅창에 왜 반응이 없을지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좀 불량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온라인 강의라는 게 항상 이런 위험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안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나오네요.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확률은 국민과 기업인은 한 40% 정도고요. 그리고 공직자는 1.4%만 부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인식 차이가 27배 이상 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 국민과 공직사회하고의 인식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사진 한 장 나가시죠? 사진 한 장 보면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내가 동승을 했습니다. 조수석에 동승을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어요. 내가 말렸습니다. 친구야, 여기 위험하니까 좀 천천히 가자고 말렸는데 친구는 여전히 속도를 냅니다. 갑자기 퉁 하고 앞에서 물체가 부딪혔어요. 바깥에 나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르신이 차에 치인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갔는데 어르신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인사사고를 냈기 때문에 친구는 수사를 받게 되겠죠. 친구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없었습니다. 블랙박스도 없었어요. 목격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옆에 동승한 제가 유일한 목격자가 되어서 조사받는 과정에 답변을 해줘야지 됩니다. 나의 답변 내용에 따라서 친구의 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친구지만은 나는 친구가 과속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응답을 할 수도 있고요. 친구니까, 그리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너무나 친한 친구니까 친구를 위해서 조금 유리하게 대답을 해주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청춘님들의, 당당한 청춘님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친구가 과속했다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답변하실 분은 1번. 그렇지 않고 그래도 친구니까 친구에게 좀 유리하게 대답을 해주겠다 하실 분은 2번. 채팅창에 반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채팅창 연결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분 나오시고요. 그래도 참여하신 분에 비해 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은 제가 임의로 상황을 설정한 건 아니고요. 네덜란드의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스웨덴, 스위스는 10명이면 9.4명, 9.5명 거의 전부가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양권으로 넘어오면 조금
상황이 바뀝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67%, 3명 중에 2명 정도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1명 정도는 친구가 유리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 물었거든요. 한국 사람은 과연 몇 %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응답을 했을까요? 성질 급한 강사가 또 답을 공개를 해야지 됩니다. 그죠? 제가 이걸 가장 가까이 맞추시는 분에게 굉장히 큰 기념품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26%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서구권에는 10명이면 9명, 10명이 전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응답을 하고요. 아시아권에도 3명에 2명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응답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4명 중에 1명 정도만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이런 응답을 했다는 결과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연고에 약하고 온정에 약하고 그리고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순위표가 무슨 순위표인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셔도 응답을 할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죠? 제가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표를 우리 중학교에 다니는 제 조카에게 보여줬거든요. 예, 이게 무슨 순위표인 것 같아?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거 행복한 나라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준 거는 사실은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하는 투명성 지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다니는 이 친구는 이게 행복 지수, 선진국의 지수 이걸 나타낸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정말 그런 것 같네. 이게 분명히 투명성 지수, 사회가 얼마나 투명한지, 국가가 얼마나 투명한지를 나타내는 지수를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표를 놓아두고 보니까 1, 2, 3위가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굉장히 강소국가,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행복한 나라, 복지국가 이런 순서고요. 맨 밑에 북한,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이게 180개국을 조사하는데 182에 가까운 맨 밑에 있는 나라들은 지지리도 못 살고 정쟁과 갈등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청렴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될 확률이 높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사회학자들이 하게 되고 그래서 청렴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렴은 부패에 반하는 것이고 투명한 의미이고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 중심으로 청렴을 얘기해야지 될 게 아니고 이제는 시민사회, 더구나 시민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시는 우리 청년들의 입으로 청렴을 얘기해야지 될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단한 청춘. 이렇게 참 요즘 이제 청년들 살기가 고단합니다. 그죠? 고단하고 취업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집장만이라든지 이렇게 살기가 고단한데 청렴이 나에게 무슨 도대체 관계가 있느냐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렴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그냥 올곧고 바르고 욕심 없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떻게 이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지가 좀 막막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거 청렴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청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시대에 힘든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웹툰으로 네. 한번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도대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게 될지 웹툰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진짜 실감나네요, 저거. 너무 현실성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취진 씨는 저런 비슷한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본 거랑 똑같은 상황을 마주한 적은 없는데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성으로서 차별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웃겼던 이야기는 출근 시간 딱 맞춰서 오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너 화장하고 꾸미느라 늦게 왔어? 이렇게 말하고 또 어느 날 또 화장을 안 하면 화장 좀 하고 다녀라. 이렇게 외적인 걸로 굉장히 많이 판단을 받더라고요.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하면 또 한다고 뭐라. 예, 지금 웹툰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여성 차별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죠. 여성 차별을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에 대한 차별은 사회에서 시정되어야지 되고요. 지금은 여성 차별뿐만 아니라 학력 차별, 신분 차별, 종교 차별 이런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지 되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웹툰 하나 보겠습니다. 하는 게 요거는 이제 직장 내 이제 갑질을 얘기를 하는 거요. 그죠? 아버지 제삿 날인데 갑자기 부장님이 오늘 회식이니까 다 같이 회식 장소로 와. 이런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내 사정을 설명을 해도 그만두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장을 합니다. 요즘 직장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곳이 드뭅니다마는 하는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갑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요. 여기에 정지 화면 아님으로 되어 있는데 요 화면을 그렇게 계속 두면 시간이 계속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죠? 웹툰으로 네. 만나볼까요? 네. 대학도 힘들게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을 했는데 취업하고 나서도 이제 갑질 문제로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겪기도 전에 취업을 할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들게 공부를 해서 바늘구멍 찾듯이 들어간 그런 청년. 예, 채용에 있어서 기회의 불공정, 절차의 불공정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청렴의 문제는 청년과 다른 세계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과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라는 걸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인식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
제 웹툰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된 웹툰을 제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역시 이제 소통형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데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내가 질문하고 옆에 계신 스태프님이 답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청탁금지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답이 없으니까 들었다고 간주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요. 청탁금지법이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그런 이제 그 부패 방지법이고요. 유치원 선생님 청탁금지법 적용 받을까요? 김영란법 어떻습니까? 예, 받는 됩니다. 예, 우리 청춘님들보다 사회 경험이 더 계시니까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을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자, 자녀 담임 선생님에게 커피 면담을 가야지 되는데 테이크아웃 커피를 하나 사진에 있는 것처럼 사가지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안 되겠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예, 청탁금지법에는 커피 한 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청춘님들이 만약에 교수님을 방문하고 싶다, 지도 교수님을 방문하고 싶다고 캔커피를 하나 사들고 가면 이게 허용이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지도하고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지도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와 관계없는 교수님이 되셨을 때, 그럴 때 캔커피를 대접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 없어질 때는 잘 안 찾아가게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캔커피뿐만 아니라 요즘 말하는 이제 모바일 쿠폰 있잖아요, 그죠? 모바일로 보내는 아이스크림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만약에 캔커피를 내가 담임 선생님에게 커피를 사가지고 갔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난처해져요. 이걸 학교에 신고를 해야지 되고, 학교에 신고를 하면 학교에서는 그걸 또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해야지 되고, 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지 되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 그 학부모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교감 선생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책 같은 거 사오지 마세요. 커피 같은 거 사오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집에 갈 때 되면 귓속말로 잠시 얘기합니다. 미운 선생님이 있으면 사가지고 드리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요. 4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근데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는 괜찮을까요? 예, 가능하거든요. 벌써 나와 민감한 관계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커피 쿠폰이라든지 커피 같은 거 간단한 성의 표시를 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소방점검을 하루 종일 한 소방관이 굉장히 고생하셔가지고 비타 500, 이게 특정 상표죠. 안 되고 하여튼 드링크 한 박스를 한 8,000원 정도 하는 걸 사드렸어요. 이 소방관님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아까처럼 이걸 받았다가는 이 소방관님이 직장에 이런 걸 신고를 해야지 되고, 직장에 신고하면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드링크를 제공한 나에게 과태료가 날라오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김영란법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사례를 이제 주택 정축을 위한 이제 골치 아픈 사례를 들었는데, 꼭 주택 정축뿐만 아니라 내가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한데, 마침 고용센터에 아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 이거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위반될까 안 될까? 위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반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다고요? 예, 요거는 그냥 이제 절차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관계 없는데 이게 실업급여가 나에게 나오느냐 안 나오냐 하는 결정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결정되도록 힘을 보태달라는 부탁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승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께 카네이션 드려도 될까요? 카네이션은 이제 뭐 커피도 아니고 물품도 아니고 그냥 감사의 표시로 주는 카네이션 괜찮겠습니까? 개인은 안 된다고요? 학부모신가요? 그렇게 공지가 되고 있다. 그러시네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개인에게 꽃을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대표로 전달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다 하는 정도로 됐습니다. 자, 생각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산대학병원이 암 치료를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 잘하겠지만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렸어요. 빨리 수술 받아야지 된다고 의료진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하려니까 석 달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근데 부산대학병원에 부탁을 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되거든요. 자, 나는 환자다. 그러면 나는 석 달을 3개월을 기다려서 입원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보다 빨리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지 되니까 뭐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서라도 빨리 입원할 노력을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응급실에 가면 괜찮다. 요 부분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그리고 나의 친구나 가족이 그런 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병원에 석 달을 기다려 가지고 입원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을 하겠다. 이런 질문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나의 다른 사람의 경우를 상정을 하면 나와 모르는 사람은 절차를 지키는데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병원 직원이다. 마찬가지고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신고를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도 그런 것까지 신고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우리는 어느 기준을 아무리 법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속성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병원에 내가 환자인데 순서를 위반을 해서 부탁을 해서 병원에 가면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환자를 위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주선을 하면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병원 직원인 것 같으면 징역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강한 처벌이 있다는 거 우리 청년님들도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학급 학생들이 60명인데 60명이 돈을 8,000원씩 모아가지고 5만 원 이하의 8,000원이 아니네 800원이네 800원씩 모아서 선물을 허용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김영란법에? 스승의 날에 대표로 위반이 된다고요? 예. 저기는 어디 청탁금지법 학원 강사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이 한 분이 대답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언제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에 답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진행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킵하고요. 제게 이제 부여받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요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스페인 트라이애슬론 대회에서 3위로 달리던 영국 선수가 착각해 코스를 이탈했고 이 때문에 스페인의 멘트레다 선수가 앞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멘트레다 선수는 결승장 앞에 서서 동메달을 양보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의롭기 때문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상위보다 더 멋진 사위는 가르치지 않고 경쟁만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 이 짧은 영상이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했습니다. 결승점을 150m 정도 앞두고 내 앞에 가는 선수가 갑자기 대열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다가 경로를 잘못 찾아가 이탈을 했다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사이에 나는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동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이탈했던 사람이 자기 순서로 돌아올 때까지 몇 초간 기다렸어요. 몇 초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이제 골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동메달로 선정이 되었고 나는 4위가 된 결과가 되니까 언론에서 매체들이 막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왜 당신이 들어왔으면 당신이 동메달을 땄을 것인데 왜 4위로 들어왔느냐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의이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배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 주어진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 글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믿소. 저는 오늘 이제 당당한 청춘들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드리면서 짧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 페스티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강의 들으면서 세미나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온라인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제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오니까 채츠크 온라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 상품도 있고요. 상품이 커요. 예, 1등이 40만 원, 60만 원. 와, 예. 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단 제가 나이가 안 돼서 안 되네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전국의 학생 및 2030 저는 4050 세대라서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같이 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온라인 페스티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상품, 상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청렴하고 우리 안에 정말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란법 저희에게 알고 있는 김영란법들이 잘 저희 안에서 녹아들면 어떻겠나? 강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강의 들으면서 오늘 딴 것들보다는 온라인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좋으시긴 한데 채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한 번씩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또 채팅창에도 좋아요나 이런 소통들을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청년들과의 청년 토크 순서인데요. 두 분의 패널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토크를 진행할 텐데, 우리 토크를 진행할 때는 저보다 훨씬 더 멋지신 우리 이지숙 실장님이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패널로는 멋진 분이 나오십니다. 우리 박수영 패널이신데요. 우리 박수영 패널께서는 서울대 법학 박사와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 그리고 버지니아 포리크닉대 행정학 박사를 수료하시고 전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십니다. 우리 의원님과 우리 실장님을 모시고 같이 편안하게 토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의 멋진 함성 그리고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소개받은 이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 박수영 의원이 도착하셨는데요.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방금 소개받으셨다시피 지금 현재 남구 갑 구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렴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예전에 공직자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주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청렴에 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직에서 31년 동안 공직에 근무를 했습니다. 대학교 다니던 시절 제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재학 중에 이제 행정고시라고 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1년이라는 긴 시간 공직에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기도 부지사라는 자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은 청렴하지 않으면 금방 쫓겨나거든요. 뭐 신문에 나는 거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무슨 부정한 일, 부패 이런 데 연루돼서 그만두는 분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31년이나 버티고 했으니 조금 청렴에 대해서 아는 게 있지 않겠나고 불러주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제목이 윤리학입니다. 바로 이 청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윤리학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또 불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청년 단어가 비슷하네요. 여러분들 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분들이 이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를 보시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나쁜 일을 해서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청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순히 분노만 하실 게 아니고 여러분 시절서부터 또는 더 빨리 청렴에 대한 교육과 준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절이 되었을 때에 또다시 그런 뉴스라든지 텔레비가 안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비판만 하고 욕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절부터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우리 사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시점이 됐을 때 우리 사회 신문에 언론에 부정부패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연맹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가 특별히 청렴이 많이 요구되지만 민간 기업도 사실은 청렴이 요구됩니다. 민간 기업에 들어가서 나쁜 일 하면 회사 돈을 뺀다든지 물건을 들고 간다든지 하면 거기서도 또 청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렴 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역시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우리 공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직에서 청렴은 우리 뭐라 그러냐면 공직자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담장을 걸어가다가 왼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안이 되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을 수행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단어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 뭐 도덕적이지 않은 일, 나쁜 일, 부패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평지 걸어가는 거지 왜 교도소 담장이를 걸어가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걸 맡고 나면 이 일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달성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청년 문제, 부패 문제 뭐 걸릴 필요도 없고 시간이 흘러가겠죠. 근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다 깨끗하고 다 좋기 때문에 그냥 룰대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 사회에 여러분 나오시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민간기업 같으면 회사에 쫓겨나고요, 정부 같으면 무능하다고 승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이걸 해낼 때 과연 완벽하게 100% 깨끗하게 눈처럼 하얗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눈처럼 순결한 인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전공한 윤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조금 영어 한마디만 쓸게요. 죄송해요. Dirty hands, 더러운 손의 문제라고 합니다. Dirty hands.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남북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왜? 남부에 협상을 하러 밀사가 워싱턴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도착을 했다고 하면 전쟁을 끝을 못 내고 그럼 노예제를 없앨 수가 없게 될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 연방의회에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남측에서 오기로 한 협상팀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오기로 해놓고 안 왔으니까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결국은 이기고 결국은 미국의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링컨을 청렴하지 않았다고 비난만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링컨이 그대로 얘기해서 남부와 북부가 또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면 이게 이제 절호의 찬스인 노예제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이제 좀 이해가 가셨죠? 눈처럼 하얗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청렴, 부정부패 뭐 문제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도. 근데 그러면 나라가 잘못되거나 회사가 잘못되거나 아무것도 만들어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dirty hands, 더러운 손의 문제가 항상 공직자들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dirty hands가 에이브람 링컨 제가 얘기했지만 정당한 코즈라는 게 있습니다. 대의명분이 있을 때는 그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속임수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차이가 또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내 주머니 불리려고, 우리 가족 잘 살게 하려고, 우리 딸내미 해외 유학 보내려고, 윤미향 뭐 이런 사람이, 저는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웠던 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의연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들 통장에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주고요. 저도 많이 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성금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전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대의 명분, 아까 링컨 같이 노예 제도를 해방하겠다고 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자기가 이번에 부동산 투기로 또 잡혔는데 부동산을 사고 자기 딸을 시카고에 있는 아주 비싼 사립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뭐 이런 쪽으로 다 쓰고, 이거는 정말 더티 핸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건 정말 그대로 오리지널 부패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패의 문제하고 완벽한 청렴, 눈처럼 흰 청렴, 그 중간에 더티 핸즈의 문제, 이 세 가지 영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하고는 달리 중간 영역이 있다고 또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현실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조금씩 발전하고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사회이고 국가이고 커뮤니티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이제부터 10분 지난 것 같아서 질문도 받으면서 제가 또 관련된 얘기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 또 제 전공이 윤리학이니까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주 솔직한 의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상에 따라서 그렇게 하얗게만 살면 좋겠지만 완전히 하얗게 사는 사람도 힘들 뿐더러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경계를 드려야 하는가, 정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주 적합한 표현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하버드 출신답게 역시 발음 역시 훌륭하셨습니다. 에이브리엄 링컨, 예, 네. 예, 에이브리엄을, 네, 그분은 원래 청교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소하고 소박한 상징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었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대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의원님께 이제 궁금한 거, 청렴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의원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활발하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기록을 하시는 동안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의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실 부분이긴 한데요. 1번, 공직자의 배우자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에만 수수를 금지한다. 정답은 O or X.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공직자의 부인, 배우자는 네. 1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 네,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이것이 수수를 금지한다. 그건 X 같은데요. 왜냐면 공직자의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됐다 여부를 판명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원래는 업무랑 관련이 돼야 되지만 그렇게 운영하면 상당히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만드는 잘못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가 이것이 교도소 담장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걷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답게 난이도가 상이었나 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예.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 과도한 규제 소지 방지를 위해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만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100만 원 이상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다행히 용인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 집사람한테 잘 얘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와 관련 없는 부분만 뭐라 한단다. 이제 네.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네. 그래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죠. 네, 집안 대소사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네, 자 지금 네.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지금 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권명재님을 모셔서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뉴스도 보이고 가족 이슈도 보이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국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조국 사건과 관련된 딸이 부산대 입학 취소가 되는 것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통적인 스승의 날과 같은 이런 문화나 좋은 정을 나눌 수 있는 행사 같은 것, 그리고 최근에 KTX나 SRT 관련된 이야기들 다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청렴이라는 게 행실이나 성품이 옳고 탐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탐욕이라는 게 상식을 너무 벗어나다 보니까 법의 제재를 받고 법에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문화도 어느 정도 혹은 좋은 관례도 없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면들에 대해서 이제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정확히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여러 사건들 뭐 그 윤희숙 의원 문제, 뭐 KTX, SRT 문제 등등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은 제가 30여 년 공직 생활하고 지금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도 이렇게 보면 어느 한 주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다른 선진국처럼 이렇게 좀 이런 일 벌어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들이 여러 청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정말 우리 권명재 청년이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 시대가 되면 제발 이런 일 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윤희숙 의원의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제기한 논쟁하고는 달리 지금 방향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기로는 이분이 내부 정보, KDI 연구원이었으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부동산 투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이미 밝혀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옮겨갔느냐면 아버지가 땅을 사서 땅값이 올랐으니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와 관련되느냐면 소위 연좌제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샀느냐 안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LH 사태로 촉발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냥 산 것 같으면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라면 이거는 본인의 거치에 적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그만두겠다고 해서 지금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했고 아버님은 또 이 땅을 팔아서 모든 수익금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슈는 지금 상당히 많이 가라앉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제가 까먹었다. 그 청렴이라는 걸 봤을 때 사실 청렴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여러 이슈들을 보면 상식을 너무 벗어나는 탐욕을 부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거나 문화를 해치는 부분까지 해서 법제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회를 움직이는 습속 이 부분을 어디까지 법이 들어가서 법의 영역에서 처벌을 하고 단속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참 가장 바람직한 이슈는 법은 최소한으로 규정을 하고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은 각자가 도덕으로 무장해서 돌아가는 사회 이게 가장 좋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아까 제가 못 맞춘 것처럼 굉장히 촘촘하게 규정들이 법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많은 것이 사람들의 창의와 사람들의 자유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창의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조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처음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었냐면은 모든 공무원 플러스 모든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본인과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전부 등록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직계 좀비소가 하면 곱하기 6 그러면 1200만 그럼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의 한 3분의 1 정도의 부동산을 등록하도록 만드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기를 싸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건 현실 가능성이 없다. 법만 만들어 놓고 1200만의 자료를 누가 관리할 것이며 그때그때 변경됐는데 신고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려면은 거대한 정부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누가 돈 냅니까? 여러분 세금 아닙니까? 세금. 이거 안 된다고 제가 반대를 해서 마지막에 그 조항을 이제 뺐습니다. 빼고는 부동산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의 직계 좀비속만 넣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본인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실장님이 공무원인데 그 해당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직계 좀비 속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시아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부동산 1년에 한 번씩 가야 됩니다. 시아버지 부동산 혹시 사신 거 있습니까? 물어보고 신고를 해야 신고를 해태하면 또 벌을 받아요. 벌금을 받게 되는데
그 가정 생활을 해치는 거거든요. 전 남자 같으면은 장인어른을 찾아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되니까. 장인어른 혹시 뭐 부동산 사신, 마치 사위가 장인어른 재산 탐내서 부동산 물어보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법이 너무 많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규제를 하려고 들면 국가 만능주의,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없어지는 이런 사회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이걸 입법하는 것까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가 도덕적으로 운영되고 양심적으로 운영되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네. 네, 권명재님 더 이상 질문 없으시니까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영님께서 대한민국은 정직한 사회를 이루기가 정말 이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청렴도 높은 외국은 현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가능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렴도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라는 게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청렴도 순위로 보면 예를 들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뭐 이런 나라 북유럽 국가들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를. 자, 높은 우리는 한참 밑에 청렴도 평가엔 50위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력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12위 국가라고 하는데 청렴도는 50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50등을 우리가 5등 안으로 또는 1등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아까 이 질문은 권명재 청년의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아무리 법을 빡빡하게 만든다고 해서 청렴도가 달성이 되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북유럽 국가들이 청렴도가 그럼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어릴 때부터 양심적으로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는 교육을 받고 그게 몸에 배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이 뭐 부정부패를 한다는 건 아예 생각도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 법은 꼼꼼하게 규정되기보다는 부정부패를 한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은 일벌백계 아주 세게 때려버리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지, 법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촘촘하고 많은 법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패에 대해서 이들 나라들은 법이 아예 없거나 하나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무려 6개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이. 그런데 청렴도 수준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빡빡하게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습속에 익숙해지도록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관련되는 것이 이 경제력과도 관련이 사실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북유럽 국가들이 전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자기가 직장을 잃는다 하더라도 무슨 도둑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복지가 있어서 최소한의 삶,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을 가졌을 때 받던 돈에 부유한 나라인 노르웨이는 한 90%, 가난한 나라인 핀란드는 한 60%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뭐 회사가 망해도 쫓겨나도 내가 그래도 살 수가 있다, 이런 시스템이 소위 안전망이거든요. Flex Security Model이라고 하는데 유엔 안전성 모델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아직 갈 길이 멀지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지, 아까 권명재 청년 질문한 것처럼 법을 뭐 빡빡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정직한 사회, 이상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질문해 주신 우리 박기영 청년님부터 또 저부터 각자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겠다는 스스로의 결심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은 법 아무리 100개 만들어도 안 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거는 국민의 시민의식이 스스로 고양되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정말 법망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한계가 끝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더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그 최후의 보루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차라리 그 좀 규제가 편안하게 열려 있고 시민의식이 높다면 자기가 이제 지켜야 되는 한 안에서 최대한 이제 청렴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시라고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네, 계속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줌에서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저요라고 한번 이름을 한번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질문을 잘하네요. 제가 하버드에 유학을 갔더니 성적을 어떻게 매기냐면 시험 성적은 30%만 매기고 70%의 성적을 질문으로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제가 아주 혼이 났어요. 한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저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시면 열심히 받아 쓰고 외우고 이랬는데 아니 미국 갔더니 딱 보니까 30%만 시험 성적이고 70%는 손 들어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학기에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C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가가지고. 네. 그래 그 다음 학기부터는 분발해서 열심히 손 들었는데 우리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열심히 손 들고 질문 잘하는 사람이 좋은 학생이고 공부 잘하고 더 많은 걸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학부모 교육 같은 걸 가도 어머님들도 다 뒤쪽에 앉으시고 질문을 하라고 해도 손 안 드시고 양보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물론 나부터 앞에 앉고 나부터 질문을 하는 그런 멋진 엄마들이 되셔야 본보기가 되고 자녀들도 다 잘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교장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들 수줍음이 많으시고 관제화된 교육 안에서 성장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끄러워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이쯤에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무서워라. 이번엔 좀 더 간단하고 편안한 걸로.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O, X.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뭘까요? O 아닙니까? 뭐 위반 행위죠. 뭐 예. 당연히 뭐. 네. 예.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요것은 그 X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공개적으로의 방침에 네, 있는 공개적으로 제가 예, 이제 예. 몰래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 틀리고 가겠는데요 오늘. 네, 이거 오늘 이렇게 해서 저 양반 서울대 나온 거 시받은 맞나? 거. 뭐 하버드 나온 거 맞나? 이런 묻는 거 아니에요? 다 틀리고 가가지고. 아니 그만큼 청렴에 관한 부분이 너무 규제도 많고 네. 어렵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이 박수영 의원님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과락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기 때문에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부탁하실 게 있는 분들은 몰래 뒤에서 따로 연락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뭐 안 드리고 그냥 부탁만 하면 되는 거죠. 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시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패널이신 김혜영 의원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단 박수영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김혜영 의원님 모셔서 잠깐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혜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따로 인사 못 드릴 것 같아서 우리 한국 유권자 연맹에서 우리 청년들 모시고 이렇게 청년과 청렴 이런 주제로 오늘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사 잘 되시기를 바라고 매우 중요한 주제를 잡아주셨고 또 제 전공인 윤리학하고 관련되는 주제를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과 또 저 같은 이제 윤리학 전공한 사람들, 학자들 모여서 이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관심이 가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주된 골조는 법을 아무리 꼼꼼하게 많이 만든다고 해서 사회가 청렴하고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기 생활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가야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화두는 드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앉으시고요.
위생을 위해서 이제 안전 수칙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이제 같이 자리하신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다 흐뭇합니다. 네, 흐뭇하고 보람찬 시간인데요. 아까 벌써 제가 소개드린 사이에 간단하게 인사하셨지만 청렴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대충 이야기하셨는지 간단하게 이제 1분만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박수영 의원님 너무 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평소에 잘 해주시고요. 또 뭐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청년과 청렴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이게 좀 쉬운 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떤 말씀 좀 해주셨는지요? 예, 저는 뭐 질문들 주셔서 받고 처음에 이제 소위 이제 세 가지 청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완벽하게 눈처럼 흰 청렴이 있고 완벽한 부패가 있고, 근데 우리 사회의 대부분은 그 중간의 어느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약간은 부패했다고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영역에서, 그러나 어떤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더티 핸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가 진보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스노우 화이트의 내용에 남아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영 의원님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소금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당에서 항상 바른 소리, 바른 말 하시고 미움도 많이 받으시고 박해도 받으시고 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계신 분이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깊으신 분이고 또 현장에서 많은 이 경험, 고난, 고통 뭐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청년 여러분들께 저보다 더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편안하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청렴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이야기 주제가 청년과 청렴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청렴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이게 사실은 단어이지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청렴의 아주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 이것이 이제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뭐 청탁금지법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좀 해설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내용보다는 또 제가 국회의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청렴의 관점에서 어떤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지 또 이 청렴이라는 관점에서의 그런 정치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의 그러한 요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좋은 정치인의 요건으로는 이 여러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남들이 말하지 못할 때 그때 용기 내어서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우선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이게 다 말하는 사안에서 뭐 미사오기를 더 붙이고 이렇게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남들이 다 말하기를 꺼릴 때 99명이 모두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저는 좋은 정치인이다, 또 청렴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조직의 이 대다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역할이 필요할 때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또 정치인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좋은 정치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 어떠한 주장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얼마든지 그 생각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러이러한 점에서 좀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청렴한 정치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인이 신이 아닌 이상 뭐 잘못할 수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좀 그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그 문제는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이 정말 잘못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정치인의 요건으로는 내 말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정치인이 청렴의 관점에서도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 사회는 모든 아주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한 정책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그 어떤 정책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고요. 모든 정책은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있고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면에 중점을 두어서 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좋은 정치인 아닌가. 뭐 이러한 근데 반대로 역으로 내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절대적으로 이 말이 선입니다. 따라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는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자세가 우리 공동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정치인의 자세로는 이 하후 상박이라고 하죠. 그 밑은 두텁게 또 위는 박하게 한다는 표현인데요. 정치인에서 이 하후 상박의 표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섬기고 대신에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청렴의 관점에서 이 좋은 정치인은 특히 이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낮게 숙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이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청렴의 관점에서 좋은 정치인이 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공사 구분이 엄격한 정치인이죠. 특히 관직은 옛말에도 있습니다. 관직은 높을수록 위태롭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공사 구분이 엄격하지 못한 사람이 관직을 특히 높은 관직을 맡게 되면은 국가에 불행하고 또 본인도 크게 해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 공직자는 항상 공사 구분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더라도 5년 후에 얼마든지 모든 것이 공개돼서 또 오픈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공사 구분을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정치인이 청렴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정치인이 청렴한 정치인이고 좋은 정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치인들이 보면은 이 말을 자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자주 쓰는 분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뭐 본인한테 좀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이 정치인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라고 또 이 기사로 소개를 해주는 것이 이게 또 정치 기사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언론 노출 빈도가 좀 많아지지요. 그래서 그 정치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근데 이 자극적인 이런 말을 한쪽에서 쓰면은 또 반드시 또 상대방 쪽에서도 이런 정치인들이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럼 끝없이 서로 이런 자극적인 말이 오가면은 결국 국민들의 이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치 발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말을 삼가고 좀 절제된 그런 표현을 쓰는 정치인이 청렴한 정치인이고 좋은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청렴의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도 이 정책적인 그런 비중을 두는 정치인이 이 청렴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치인들이 표에 아무래도 예민하고 또 비중을 아무래도 두는 면이 있다 보니까 이 미래 세대의 관점은 좀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뭐 일례로 들면은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 연금 기금이 2040년대 정도에 이르러서는 고갈된다는 그러한 전망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지금 수차례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 있는 그러한 견해를 제시하는 정치인이 상당히 드문 그런 현실인데요. 이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을 좀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좀 청렴한 정치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청렴에 대해서 이 정치인의 관점에서 어떤 정치인이 청렴한 정치인인가 이렇게 말씀을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드려봤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년분들께서 또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로 해서 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렴에 관해서 정말 변호사님답게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지금 유튜브로 이제 저희가 라이브 스트림을 하고 이제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 계속 업로드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틈틈이 들어와서 복습 차원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특히 정말 한국 사람들은 그 청렴하지 않은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선거를 많이 기피하시고 표를 내다 버리시는 분들도 참 많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청렴하게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인의 어떤 입장을 밝혀주시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잘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옛날 당나라 현종의 사례를 봐도 그렇죠. 아주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의 잔소리를 듣고 나면은 잘 때 마음이 되게 편안해서 아주 푹 잠을 잘 수가 있지만 그냥 간신들이 그 현종의 말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서 하면은 그날은 왠지 불편해서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푹 자고 이제 잘 개운하게 살아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그 목표이신 분들은 아주 이제 직언도 들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또 아랫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해주신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국민의 청렴과 정치의 청렴,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의 청렴과 정치인의 청렴, 어떤 것이 우선인가요? 그것은 그 어떤 것의 우선을 좀 따지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같이 가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정치인들이 좀 더 모범적인 자세를 좀 선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현실에서는 좀 좋지 않는 모습도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질문하신 분께 대답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 다음 분 질문을 받아보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박수영 의원님도 피해가지 못한 난이도 높은 문제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 공직자, 배우자는 모두 청탁금지법 상의 처벌 대상이다. OX. O. 아주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한테?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말 제가 오늘 난이도 최상의 문제를 준비한 것 같아서 가슴이 뿌듯한 것이 좋습니다.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대상은 제공자 그리고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한한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죄가 없습니다. 네, 누구 한 사람은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은 남겨놓고 대신에 배우자의 경우 특정 범죄 가중법,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런 점 감안하시고요. 네, 박수영 의원님도 아까 제가 두 문제 드렸는데 두 문제 다 땡 하고 네, 틀리고 가셨습니다. 네, 이제 제가 난이도가 너무 차이 나는 걸 드려서 또 의원님만 또 패널님만 이제 점수가 이제 높게 나오면 제가 또 입장이 곤란한데. 다행입니다. 네, 이제 또 다른 분 질문 계속 한번 기다려 보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자기 이름을 호명하시면 됩니다. 줌상에서 연결이 되어 계시니까요. 참석해 계신 분들께 예,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안 계시면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현재 국회의원 중 경찰 조사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속상해요. 이거는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닌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회의원은 이 국민의 대표고 또 고위공직자로서 스스로 매우 엄격하게 그 본인과 또 주변을 관리하고 조심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런 형사적인 문제로 지금 조사를 받고 또 언론에 이름이 나오는 분들이 지금 더러 계신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앞으로는 좀 더욱더 우리 공직자들이 엄격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이 법질서를 준수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서 그런 모든 일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짧은 문제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상한액은 각각 식사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10만 원이다. OX. 숫자가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제가 기본적으로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죠. 이 선물이 최근에 이 명절 선물에 한해서 이 농축산물은 2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은 같은데요. 맞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가 그 이전의 문제지라서. 아니 이것도 아마 이런 그 논의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렇죠. 지금 결정이 되었는지는 네. 아직 정확하게 네. 예, 맞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 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게 개인적으로 통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선에서는 정답은 X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사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사실 농민들이나 축산업이나 전부 다 경기가 많이 자영업자들도 힘드시지만 그분들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우리 농산물 많이 선물할 수 있게
있게끔 그렇게 좀 풀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수영 의원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그 약간 이런 청렴에 관한 규제가 너무 촘촘하고 엄격하면 지키기가 오히려 더 힘들고 그것만 아니면 되라고 오히려 더 피해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유 있고 유도리 있게 이렇게 판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의원님들과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발을 벗고 나셔서 정말 앞장서서 이제 대한민국이 깨끗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혜영 패널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또 한국 유권자 총연맹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지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화이팅! 참석해 주신 패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나 다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우리 의원님 두 분 너무나 멋지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정말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아마 정말 청렴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다음은 공명선거란이란 제목으로 우리 곽진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빙 교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우리 초빙 교수님은요.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상임 대표도 같이 역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같이 재밌는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보낼 테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강사님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명선거를 위한 우리 시민 정신에 대해서 제가 잠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줌 환경이 되다 보니까 소통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공명선거라는 이유로 공명선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복대정권 물러가라 젊은 목숨 피를 뿌린 4.19의 건너라 밤새를 큰 뽑아내는 이 한 표 4.19에 보답하자 이게 보답은 어디쯤가 그 설계로 부정선거 물리치자 오른편에 감맹세한 4.19의 건날 발을 큰 뽑아내는 이 한 표가 나라를 다스린다 밝은 나라를 어떠세요? 이 노래 들으시니까 참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선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의 미래는 어때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한 표이며 여러분들이 이 한 표를 행사할 때 정말 내가 정당하게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많은 투표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간이 조별로 토론도 되고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경험한 선거는 어떤 선거가 있었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반장 선거, 또 회장 선거 이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나 배웠어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투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선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인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선거를 할 때 과연 적용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한 선거는 어떤 선거였으며 나는 그 당시에 누구의 말을 믿고 어떤 것을 보면서 선거를 했는가, 투표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공명이라 그랬어요. 공명선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선거는 공정했다라고 생각하느냐,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느냐. 공정했다라고 하면 참 다행입니다만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느 점이 공정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곧 있을 선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선거가 정말 공정하게 되어서 그 공정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왜 투표를 하죠? 왜 선거를 하죠? 이유가 뭐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며 이런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한국유권자연맹에서 왜 이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내서 이런 것까지 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시간인데 굳이 우리가 이런 걸 강의를 통해서 또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스스로 국민이 조금 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향상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좀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저 어렸을 적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가 한 말은 책임져라. 이거였어요. 곧 뭐냐 하면 이거 선거와 함께 얘기한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공약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진정한 공명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선거 과정과 투표의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명선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투표의 과정이 한 힘이 모여서 저렇게 거대한 건물이 되고 하는 것처럼 작은 주춧돌이 거대한 건물이 되듯이 우리 작은 한 표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축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축제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한 표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은 시인의 사회라는 과거에 옛날에 유명한 영화입니다마는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한 말씀이에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현재를 즐겨라. 말과 언어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 바꿔놓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우리가 선거권자로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뭐 각 당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공약을 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진정성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냉정하게 비판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가 하면 어때요? 삶이 아닌 것을 모두 떨치고 삶이 다 했을 때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시민정신, 정말 제대로 된 시민정신만 갖고 있다면 공정한 사회 만들겠죠.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 탓해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쓴소리 하고 싶을 땐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이런 선생님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 선생님은 굉장히 어때요? 학교의 어떤 부정부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도 우리 학생들을, 온전히 학생을 위해서, 이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해서 결국은 뭐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선생님들이 더 이상 없는 사회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선거하고 연관이 된다면, 바로 이 공명선거인데, 이 공명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공명이라는 것은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과학에서 쓰이는 공명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공명이라는 것은 맑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예요. 맑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 어떻든가요?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얼마나 선명하고 투명하고, 결국은 그거거든요. 요 공명, 다른 뜻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려주는, 또는 하늘이나 허공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삼국지에 나온 제갈량 자악이 돼요. 그런데 이 공명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맑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예요. 그것처럼 아주 맑고 투명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선거라는 것이 어때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매수나 이런 그런 부정이 없이 깨끗하게 치러지는,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부정선거지.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인해서 많은, 뭐 며칠 전에도 지자체장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내려와야 되는, 또는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그 비용은 누가 지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넘겨주시겠어요? 왜 안 넘어가? 그래서 공명선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간다면, 선거법이 지켜지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왜곡됨 없이 반영되는 선거여야 되고요. 또 후보자는 선거 법규에 따라서 당당하고 정당하게 경쟁해야 되고, 특히 우리 유권자들이죠. 유권자들은 외부의 압력 없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후보자의 자질, 그죠? 정견, 이런 것들은 이런 합리적인 요소를 잘 분석해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거 관리 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거를 공정하고 관리하게 하면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기 없이 선거 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또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우리 유권자들이 해야 될 것들은, 특히 오늘 이렇게 한국유권자연맹 같은 이런 단체들이 부정을 감시하고,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공명선거 추진 활동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그래요. 또 많은 국민들은 이런 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의심을 갖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이 그럼 그런 단체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도 그래서 같이 합류할 수 있다면 같은 뜻이 된다면 같이 합류해서 단체에 같이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속이 꼭 안 된다 하더라도 뒤에서 응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힘들을 갖춰야 어때요? 출마하신 분들도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할 거고 자기가 뱉은 말 지키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직선거, 사전투표, 선상투표, 위탁선거 이런 등등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제대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투표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공직선거 어떤 거 있을까요? 공직선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또는 재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이런 걸 다 해보신 분도 있고 또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보셨다 하더라도 나는 제대로 했는가? 앞으로 투표를 선거에 참여할 청년들이 여기 있다면 정말 나는 이런 선거 해보고 싶다 라는 어떤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희망에 저버림이 없이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제대로 투표를 하고 선거에 참여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알도록 여러분이 사전에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사전 투표 제도가 생겼잖아요. 별도의 신고 없이 읍면 동행 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정해진 날짜에 하는 거. 그래서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실시는 하지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많은 거 지정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지정된 투표소에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사전 투표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 선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위탁은 뭐냐 하면 우리 조금 아까 말씀드린 투표 말고 어떤 공공단체 조합장 선거, 회장 선거 이런 것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이런 위탁 선거가 있는가 하면 선상 투표도 있어요. 배 타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이분들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 부재자 투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드 팩스를 통해서 비밀 투표 보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실드 팩스라는 것은 압착해서 봉인한다라는 거거든요.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재외선거 제도라는 것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어디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거권자들은 국내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해외에 있으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투표 제도가 있는가 하면 거소투표라는 거 있어요. 뭐냐면 신체 장애나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거의 조건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거동할 수 없거나 또는 병원 이런 또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시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거소투표라고 하죠. 우리 투표 제도 중에서 정말 우리 투표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 거는 이 영상을 잠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군족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쉼 없이 군족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국민 앞에 서는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한 표 차이로 당선되신 분이에요. 과거에 해외에서도 있었죠. 히틀러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분 한 표 차이로 되신 분이에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예, 엉망진창됐죠? 예,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고 앞서서 뭐 청렴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좀 더 좀 안다면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당한 부대 수입을 통해서 정치자금이 마련돼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투표가 무효가 되고 이런 경우 있죠.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정치 자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 후원금 제도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후원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후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탁금도 있는데 이런이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 얘기하면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가 아무리 못난 사람에게도 배울 점 한 가지는 있대요. 배울 점 한 가지도 있대는데 우리 일본에서 2011년도에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대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정도로 저 한번 보십시오. 그림 한번 보십시오.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저런 상황에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죠.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는데 그 이재민들이 줄 서서 보급품을 받는 풍경입니다.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고 아우성 치고 막 난리 전쟁통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도 저렇게 질서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배워야 되겠죠. 우리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우리 질서, 우리 시민의식 먼저 성장하면서 이런 투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나 스스로 먼저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면 어떤 행사를 마치고 나면 저렇게 쓰레기통이 날리고 아동급식, 아동돕기 모금함에 온 쓰레기만 난무하는 이런 세상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지하철을 탔을 적에 노약자석, 임산부석 멀쩡한 사람들이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딴청 피웁니다. 할아버지는 물론 또 저렇게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저분들도 장애인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이라면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혹시 저런 적 없을까요? 물론 내가 너무 다리가 아프고 오늘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앉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식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빨간 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 우리 월드컵 있을 적에 저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쓰레기 정리하시면서 이런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우리 좋은 모습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즘 젊은 것들이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향상된 시민의식을 갖는다면 공명선거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갖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2시간 10분 와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2시간 10분을 꼬박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앉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단체 촬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카메라를 켜주시면 어떨까요? 잠깐만이라도. 우리 치츠크, 즉 청년 컬처 온라인 페스티벌 세미나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계속해서 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요즘 하트 아시죠? 하트 사랑의 하트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이상으로 우리 같이 우리 치츠크 청년 컬처 페스티벌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고요.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20일까지 치츠크 온라인 페스티벌과 공모전을 통한 온라인 치츠크 활동에 큰 도움 그리고 큰 활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상품도 받으시되 또 그리고 또 1등도 하시고 2등도 하시고 3등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꿈은 청렴하고 또 청년들이 많이 유권자로서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투표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